AI 플러스 로봇. 그 AI 안에서도 개인적으로는 소프트웨어 보고 싶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며칠 전에 애플 넘어 세계 시총 1위 차지했잖아요.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구도는 계속 이어질까요? 네, 이게 굳어질 것 같습니다. 또 삼성전자 얘기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사봐야죠. 지금 자리면은 돼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대표님과 이제 올해 첫 방송인데 지금 1월 17일 코스피가 2435 마이너스 2.4% 정도 마이너스 2.4% 정도 폭락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화를 내면서 좀 방송해도 되겠습니까? 오늘 같은 날은? 네. 코스닥이 834 마이너스 2.5% 떨어졌는데 현재 한국 증시 한번 점검해 주시면서 왜 이렇게 1월 달에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죠? 왜 우리만? 그러니까 미국은 또 어떤지 얘기해 주시고요. 네, 요즘 동향을 보게 되면 뉴스 보시면 많이 아실 겁니다. 최근에 나오는 시장 분위기가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쩌고 저쩌고 불안불안하다. 뭐 또 금리 인하를 작년에는 기대감 막 높였다가 최근에 연준 의사들 위원들 나오시면서 하는 얘기는 너무 앞서갔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거 다 좋다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들도 떨어져야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저희만 있습니까? 그들도 다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뭐 금리 인하 기대감 사라졌다. 그들도 빠져야죠. 근데 동향을 보게 되면 첫째 미국은 여전히 고점에서 계속 돌파해봐라 이러고 있고 예, 그리고 또 일본은 33년 만에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대만도 그렇게 빠진 거 없어요. 고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네. 그런데 왜 죄송합니다. 아유, 예. 왜 한국만? 네, 이렇게 나오는지.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첫 번째로는 뭐 매크로 불안이죠. 뭐 이제 환율이 한 1,320원이면 된 줄 알았더니 그 위를 탁 틉니다. 그러니까 환율 원래 1,200, 뭐 7, 80원대 있었는데 네, 거기까지. 갑작스럽게 훅 올라왔어요. 네. 그게 왜 한국의 원화만 네. 얘기를 못 하는데 그쪽은 약간 또 중국의 위안화랑도 연관이 되겠죠. 요즘 중국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랑 연동돼서 나오는 그런 흐름들 쪽에서 오늘 또 녹화일자 기준으로 네. 오늘 홍콩 HG지수는 1월 17일. 네, 폭락했습니다. 장중에 한 2.8%까지 보고 온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또 하락하다 보니까 이거 뭐야? 그러면서 괜히 세상에서 안 좋은 건 다 갖다 반영하는 이 더티한 한국 증시. 이게 지금의 현상인 거죠. 네. 근데 거기다가 자세히 보게 되면 수급적인 불안감이 제일 큽니다. 네, 첫 번째는 환율이 그런데 외국인들이 뭐 움직이겠습니까? 네, 외국인들은 작년에는 선물 매수 쫙 하면서 프로그램 매수와 함께 끌고 오다가 배당 끝났다. 그러니까 바로 뭐래요? 올해 시작하고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왔던 거 선물 매도를 하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나옵니다. 쭉 나오다가 한 2,500선 근처 가서는 이제 더 이상 아니 급하게 들어왔던 기관 중심의 프로그램 매수는 다 나갔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아예 환율이 자극하다 보니까 선물 매도 강하게 치면서 그들이 종목을 바스켓으로 다 던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나오다 보니까 2,500에서 내려오는 게 더 빠르고 강하게 나오는 이런 현상들. 그러니까 이게 수급 불안이 이제 첫 번째일 것 같고 뭐 어떤 매크로 지표를 다 떠나서 그리고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힘들 때 좀 더 힘들게 하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김 작가님은 더 많이 내실 거고 저도 내고 있는 국민연금. 국민연금. 네. 올해 들어서 8천억을 팔았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원래 국민연금 운용 계획을 보게 되면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갔을 때 한 국내 주식 비중 15%. 줄여야 된다. 네. 거 있잖아요. 예. 20%대에서 쭉 내려오고 해외 주식 비중은 쫙 늘려서 30%까지 가겠다. 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쪽은 계속 줄여가는 거예요. 그 과정 쪽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거기도 보통 이제 배당받고 1월에서 3월까지는 정리하는 측면들이 높고 거기서 자금 회수에다가 다시 운용사들한테 자금 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빨리 되는 느낌이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것들로 영향을 끼치고 그러니까 지금 수급이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이렇게 강하게 들어온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작년에 올렸던 거 한 11월 달부터 쭉 올려서 우리 좀 미국 시장하고 가자 하고 같이 갔던 부분들이 원점입니다. 네. 제가 외국인이랑 기관은 좀 투자 동에 팔고 있다는 거죠. 외국인과 기관은 그렇죠. 매도 그러니까 1월 초반에는 기관 중심으로 현물은 팔았고 또 외국인들은 그때 관망하다가 네. 지금 환율이 자극받다 보니까 2,500선 밑에서는 외국인들이 현물을 팔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올해 상반기 한국의 미국 주식 시장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작년에 나와서 네, 거의 그 얘기를 한번 드렸었거든요. 저는 방향성은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갈짓자로 왔다 갔다 기대감 실망감 그러면서 말씀드린 게 변동성이었습니다. 변동성이 극심할 한 해로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습니다. 상반기도 아마 급하게 밀리게 되면은 그게 또 단기 매물 받고 또 올라오는 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과정들이 이 진폭이 크다 보니까 나중에 상반기 끝나게 되면 자리는 한 요 정도쯤 되는데 그 왔다 갔다 했던 게 너무 크다 보니까 저희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게 되면 변동성의 장세를 왜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 변동성 출렁임을 잘 타게 되면 시장은 시작이 2,600으로 시작했는데 상반기 말이 2,600으로 끝났다. 돈을 많이 버시는 경우가 있어요. 밑에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 팔았다가. 근데 저희가 보통 그거는 좀 이렇게 주식 치시는 분들이고
저희들은 어떻게 하냐면 와 이거 무슨 북한하고 전쟁 난데 우와 팝니다. 빠지면 손절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다시 쭉 올라옵니다. 그러면 올라올 때 또 못 사요. 그리고 보고 있다가 진짜 맞아 그런데 또 다시 이렇게 쭉 오게 되면 고점에서 덜컥 잡고 그럼 또 거기서 또 빠지고 역으로 타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그런 걸 잘 이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심리가 극단적으로 안 좋아졌을 때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저희가 뭐 직접적으로 당할 것도 없고 그렇게 되면 극단으로 갔었을 때는 오히려 비중을 늘리고 또 지나가 나서 다 아유 이제 좀 살았네 쫙 올라갈 때 보면 다 주식 이제는 됐다 사자 이런 얘기 봐서 딱 올라갈 때는 그때부터 줄여가고 그래서 일정 범위 내 쪽에서 저희가 챙길 건 챙겨가야 되는 게 변동성 장세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성에 대해서는 뭐 상저하고 상고하죠 이거 참 모르겠고요. 지금 아무리 상저하고라고 하더라도 이거 대응 못하면 안 됩니다. 변동성 큰 데는 더 어떻게 보면 대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략을 잘 짜가시는 게 숙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달에 있을 MSCI 한국 지수 정기 변경이 있잖아요. 네. 예상 수혜 종목이랑 편출 종목 같은 거 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아직 확정이 된 건 없고. 그렇죠. 예상이죠. 그렇죠. 유동 비율에 따라서 이게 바뀔 텐데 이게 네. 거의 2월 달에 확정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나냐면 그 종목들을 안고 그 다음에 플레이가 나옵니다. 네. 근데 그때 나왔던 종목이 지금 얘기되는 게 뭐 한진칼은 외국인들이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한때는 그랬어요. 대한항공 쪽을 직접적으로 누가 외국인들 쪽에서 사고 싶어하는 이런 뉘앙스 아니겠느냐 한쪽으로 모습이 나오는데 그건 가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또 문제의 그 종목이죠. 에코프로 머티. 예, 이것도 지금 시장에서 보는 거는 상장하고 네. 쭉 올라오다 보니까 거기서 코스피 200 들어오고 패시브 자금 들어오죠. 요즘에도 올랐나요, 더? 오늘도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계속 신고가 영역입니다. 아직까지는요. 네. 그리고 또 요게 이제 그겁니다. 저 혹시 그런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이 장에서도 나쁘지 않네요. 네. 2023년도에 그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뭔지 아십니까? 1100%가 오른 12월까지 강했던 4D라고 있습니다. 포스코 DX 1100% 올랐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뒤에서 은근 슬그머니 웃었던 쪽은 이런 쪽이죠. 어마어마하네요. 네. 근데 그 막판에 올랐을 때가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코스피를 이전합니다. 이전할 걸 앞두고 거기서 이전하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패시브 자금이라고 그러죠. 코스피로 들어가고 코스피 200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걸 추종하는 자금들이 따라 들어오면서 그걸 같이 매수할 수밖에 없는 현상. 그렇게 되라고 미리 주가를 막 푸시를 합니다. 그게 작년에 또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였다고 하게 되면 올해도 이런 종목들이 하나가 탄생하는 게 뭐 에코프로 머티, LS 머티리얼즈 이런 것들 이것도 다 그런 쪽에 가깝게 들어오는 종목이죠. 또 하나가 이제 알테오젠까지도 또 신규 편입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삼는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얘기하는 패락귀 뭐예요? 이제 사전에도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패시브가 나은 괴물. 아. 예, 이거를 그렇게 발음 잘해야 됩니다, 이거. 네. 네. 침도 좀 흘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패시브가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규 상장했는데 주가를 그냥 쫙 끌어버려요. 그러면 시총이 막 1조에 상장했는데 이게 갑자기 5조가 됐습니다. 이게 융성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유동성 들어오고 그다음에 코스피 200에 편입되게 되면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자금들이 뭐가 하나가 쑥 들어온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같이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가 상승이 어쨌든 긍정적인 신호라는 거네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패시브가 만든 거, 패시브 자금들이 움직이면서 만드는 거죠. 거기까지 집어넣기가 힘든 거지. 집어넣게 되면은 누가 사줄 거야.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게 연기금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나왔던 게 두산 로보틱스. 그것도 그렇게 되면서 나왔던 연기금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살 수밖에 없어요. 시총에서 비중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나왔던 현상 이런 걸 봤을 때는 MSCI 들어가는 게 그런 효과를 노리고 있다. 네. 이런 것도 보게 되면 이런 종목들이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최근에 또 그 종목이 있죠. LNF 코스피 이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스피 이전을 할 텐데 언젠지 모르겠지만 포스코 DX가 코스피로 넘어가기 시작한 열흘 전부터 그런 패시브 자금들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쫙 달렸거든요. 그럼- LNF. 예, 그것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혹시 저것도 그런 종목 아닐까라고 또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일단 지켜는 보시되 그런 동향이 나왔다 그러면은 뭐 이용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저희는 펀드멘탈보다 좀 다른 쪽에서 움직이는 차원들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딱 손절가 잡고 이상으로 밀리게는 아니야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셔야겠죠. 편출 예상 종목들도 좀 있나요? 편출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편출된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뭐 어떤 주가에 심각한 변화가 나오는 거는 그 전부터 편출 가능성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유동성이나 주가 흐름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정부가 폴란드 방산수출 2차 계약 마무리 작업에 착수한다는 소식과 대북 안보 리스크 부각에 힘입어 세계에서도 뭐 전쟁들이 끊이지 않으니까 방산주는 뭐 주가 나쁘지 않았던 걸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올해? 시장이 불안하고 그 북한이 우리 정은희 아저씨가 이것만 하기 시작하게 되면 요즘에 갖고 뭘 쏘더라고요. 쏘는 건 벌써 한 몇 개월 됐고요. 아예 이제
우리 북한의 주적은 대한민국이다. 뭐 딱 명시해버리고 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언제든지 전쟁할 준비가 있다. 네.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방산주가 오늘 같은 날도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또 장을 받더라고요. 또 제가 알고 있는 빅텍, 포스텍 네. 이게 방산주의 요만한 종목인데 무슨 지정학적 리스크 불면은 빡빡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그것도 오늘 뭐 20%인가 올라갔다가 조가는 제가 못 봤습니다만 네. 이렇게 나오는 것도 지금 현상인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자 그러면은 지금 중동 쪽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있죠. 네. 그러니까 작년부터 나온 변화입니다. 2년 전부터 나왔던 변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 안 끝났고요. 중동 쪽에서도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그러고 있고요. 그 밑에서는 또 예멘 반군 후티 반군이 또 막 지나가는 배를 공격하면서 거기다가 서방 쪽 압박하고 있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미국하고 영국 연합군 가가지고 막 때려버렸죠. 미사일 막 쏘고. 근데 미사일을 쏘는데 제 느낌에는 재고 소진하는 느낌이 좀 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미사일 쏘음으로 인해서 정리해서 어떤 대상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뭐 그쪽으로 해서 다시 또 방산 쪽을 무기 다시 쫙 사놓고 회전이 높아진 거죠. 네. 이런 느낌이 나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됐었을 때 또 대만과 양안, 대만과 중국 사이 이쪽도 또 이번에 1월 초에 또 대만 총통 선거 가지고 우리가 왜 그렇게 긴장하면서 봐야 됩니까? 그것도 이제 이렇고 북한까지 이러고 있으니까 국지전이 나올 가능성이 여러 가지 많다 보니까 시장에서 불안감들이 나오면서 이어지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딱 그것만 볼게요. 우리 김 작가님께서는 그래도 인사이트 넘치는 우리 김 작가님께서는 넘치지 않지만 아유 저 이거 해안을 보여주십시오. 북한이 저러고 있는 것도 이번에 도발할까요? 도발이요? 예, 북한이 이런 식으로 뭐 무슨 뭐 한국에 대해서 주적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또 어떤 뭐 공격적인 군사적인 대응을 할까요? 계속 뭐 조금씩은 하지 않을까요? 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정말 전쟁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계속 이제 자극을 해야지 어쨌든 뭔가 국제 정세에서 자기들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라도. 오 역시 네. 맞습니다. 그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이쪽도 불씨가 있다. 나 좀 주목해줘라고 해야 계속 자기된 존재를 통해서 자꾸 뭐 어떤 여둘 수 있는 거 더 얻어가겠죠. 다르게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감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김정일 예전에 수령이라고 그런가? 네. 하여튼간 그분 전 아버지가 꼭 핵무기는 갖고 있어라. 유언을 남길게 그걸 일 정도로 그렇게 유지를 해가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시장에서는 이럴 때마다 가끔씩 보여지고 있는 리스크에 대한 재부각, 북한하고 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천안함 뭐부터 약간 교전은 좀 있었죠. 연평 쪽에서도 그렇고. 네. 근데 그거를 확전으로 시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네. 일단 북한 입장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호의호식하고 잘 살고 있는데 뭐가 부각을 시켜야 되겠지만 네. 여기서 체제 변화가 나오게 되면 자기가 제일 먼저 다친다는 건 누구보다 잘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이건 세게 나가지만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쪽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아마 극단적인 선택은 못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걸 다 알고 있는 저희는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 올라가고 외국인들 팔다 보니까 진짜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나올 가능성은 없고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나오는 정도를 뭐 주변 사람들이 불안할 정도면 저도 불안하다는 얘기겠죠. 이게 느껴지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그럴 때가 만들어지는 게 바닥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너무 방산 쪽은 그래도 이런 국지적으로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긴다 그러면 하나 정도는 가져가는 것도 보험석 적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한화그룹 쪽에서 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저라면 LIG 넥슨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 저점대에서 잘 한번 노려보셨다가 한번 편입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올해는 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주식들을 좀 사야 될까요? 올해 유망 섹터 어디 쪽 보시나요? 바로 훅 들어오시네요. 예. 제일 중요한 게 뭐 사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하반기 때는 계속 반도체 플레이하고 네, 그러면서 저점에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거를 기대하면서 움직였지만 이제 또 오르려다 보니까 이제 이거 사이클 맞아? 아니야? 이런 얘기 되게 많은 상황들인데 저라면 올해는 그거 볼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작년부터 올해까지 끌고 왔던 것 중에 하나가 AI. 네, 이번에 CS2024에서 많이 CS에서 보여주는 어떤 키워드들이 한 해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AI가 대세다 이런 거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AI 플러스 로봇 이런 쪽들은 뭐 성과도 저 무슨 매출액 몇백억 나오는 회사가 시총이 몇 조가 말이 되느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한국 입장 쪽에서는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되고 있고 성장하는 분야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성과가 다른 업체가 작년에 로봇주가 움직인 것과 올해 로봇주가 움직일 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성과 확인되는 쪽들 그런 걸 중심으로 보는데 올해는 AI 쪽이 트렌드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AI 안에서도 개인적으로는 소프트웨어 보고 싶습니다. 네. 네, 소프트웨어 쪽이 훨씬 더 어차피 저희가 아무리 지금 저희가 만약에 패드가 있는데 AI를 뭐 켜서 나 우리 김 작가님과 거의 비슷한 이미지를 한번 그려줘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막 쭉 해서 그럼 안에 뭐 어디 AI 칩이 있고 뭐가 있어서 막 학습하고 했던 게 이렇게 쭉 해서 딱 보여줄 거 아닙니까? 근데 엄청난 BTS B가 나왔습니다.
전혀 틀린 거죠? 예? 네. 근데 이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보는 거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보는 거죠. 그럼 소프트웨어가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 사람들이 많이 쓴다 그러면 AI를 학습하고 추론해서 결론을 내리는 쪽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일을 하는 직접적인 건요. 그러면 이게 제가 보통 킬러 앱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많이 쓰고 또, 와, 이거 정말 꼭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앱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거는 솔직히 개발 비용들이 그렇게 많이 안 들었다고 하더라도 나오는 실적은 훨씬 더 클 수가 있겠죠. 투입 대비, 비용 대비 효과가 더 크다.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가장 최고라고 생각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 쪽에서 체크하는 게 더 맞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올해 AI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첫 번째로 좋게 보시는 건데 네. 그럼 소프트웨어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쪽을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한국보다 미국 주식에서 봐야 되는 건가요? 솔직히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 쪽이 훨씬 더 할 만한 게 더 많은 것 같고 대응할 게 더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도 소프트웨어 관련된 쪽들 좀 어느 정도 목에 차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지금은 이제 또 그런 거 있죠. AI가 열심히 일했는데 데이터 날아가면 어떻게 라고 해서 관리하는 쪽들 그게 대표적인 게 보안 업체들이죠. 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팔로알토 이런 쪽들은 오히려 앞으로 AI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업 입장에서는 관리를 데이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럼 이 회사들 같은 경우는 더 수주의 기회가 늘어나는 거고 관리를 더 잘해야 보니까 그만큼의 매출 베이스가 더 올라갈 거고 이걸 생각하게 되면 그런 쪽들도 보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말씀하신 해외 증시가 AI 중심으로 흐르고 있는데 미국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며칠 전에 애플 넘어 세계 시총 1위 차지했잖아요.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구도는 계속 이어질까요? 네, 이게 굳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만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엔 이제 구글도 아마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13년 만이죠? 애플이 내려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걸 갈랐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애플은 아이폰을 필두로 한 하드웨어가 안 팔린다. 중국에서 안 팔린다라고 하다 보니까 미끄러졌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 뒤에 있다. GPT 우리 갖고 있다. 코파일럿 한 달에 2.9달러인가요? 이거 내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 가지고는 쓸 수 있다. 라고 하는 챗 GPT 프로인가? 예, 이거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하나의 또 무기가 된 거죠. 저 요즘 쓰고 있는데 네. 되게 좋더라고요. 예전 거보다 많이 발달했어요. 네. 제가 지금 하나 이미지 뜰 건데 제가 김 작가를 주제로 뭐 시를 한 편 써달라 했거든요. 이야 기가 막히게 쓰더라고요. 그거 요즘 그러니까 되게 예전에는 딴소리 하는 경향들이 좀 있었어요. 요즘 근데 훨씬 더 정확해진 것 같아요. 터보 쪽. 네. 챗 GPT 터보. 네. 이거 쓰기 시작하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좀 구체화시키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근거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파란색으로 돼 있어서 뭔가 이렇게 봤더니 출처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발전해 가는구나. 근데 이게 챗 GPT가 저희한테 온 지 이제 1년입니다. 근데 이렇게 막 발달해 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수익화시키고 벌써 수익화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위상은 많이 컸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 있고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정도까지 갔을 때 우리 뭐 했어? 야 가자! 라고 또 다그치게 되면 구글도 바드가 가만히 있을까요? 이런 것들. 애플도 원래는 AI를 좀 뒤늦게 박차를 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AI가 들어와서 이걸 뭘 보여줄지는 이제 아이폰 16 가게 되면 거기서 온 디바이스 AI가 세계가 펼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장은 이제 삼성이 갤럭시 S24로 뭔가를 보여주기 시작하겠지만 애플도 우리 거를 보여주겠다 하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또 다른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시장의 대세가 되겠죠. 네. 그런 걸 보게 되면 그때는 또 뒤늦게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일단 선봉을 잡았다. 마이크로소프트겠죠. 또 잘 보시게 되면 아마존과 4위, 5위도 아마존과 엔비디아도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납니다. 이것도 아마존은 아직까지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유통 쪽의 변화보다는 엔비디아가 AI 칩을 우리 거 아니면 너희들 누구 거 쓸래? 라고 하면서 나오기 시작하는 영역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엔비디아도 AI 쪽이죠. AI 하드웨어 쪽이죠. 이게 올라오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즉 AI의 트렌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시가총액 순위를 변하기 시작한다. 이건 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AI를 올해 키워드로 보고 종목들을 찾아가야 되는지 이게 여기서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네. 말씀하신 그 미국 빅테크들 애플, 구글, MS, 메타,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이 7개 종목 중에서 좀 좋게 보시는 건요 올해는? 올라갔으니까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아마 작년에 제 영상 보셨으면 기억하실 겁니다. 엔비디아는 약간 위축될 때 사자. 올해 4월달 되게 되면 TSMC의 패키징 끝나기 때문에 그때 정체될 때 사자라고 했는데 조금 모아가다가 갑자기 그냥 확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500 좀 넘었죠. 500 지금 40 넘어서 560까지 가 있다 그럴 겁니다. 그런 식으로 뭐 $500 넘을 때가 저기 갈 듯 말 듯 하다가 $400 넘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건 예전 일이고요. 네, 그렇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는데 엔비디아는 여전히 실적 나올 때마다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보는데
요거랑 똑같이 보게 되면 AMD는 변동성이 좀 클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만큼 엔비디아 영역을 따라가 주느냐에 따라서 마켓 쉐어죠. MS가 바뀌느냐에 따라서 AMD가 같이 움직여 줄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트레이딩 개념으로 스윙하기에는 AMD가 더 좋습니다. 엔비디아 보면서 요즘은 엔비디아가 올라가게 되면 AMD가 빠지고 예전은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엔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움직이는데 탄력은 AMD가 더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을 뺏어와야 됩니다. 야금야금 보여주는 게 보여줘야 주가가 탄력받을 겁니다. 그게 안 가게 되면은 AMD는 일단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보여주는 증거 보이면서 움직이는 게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제가 좋게 보는 건 퀄컴은 우리나라에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을 막 찾으면서 가장 먼저 얘기 나왔던 게 제주 반도체 이런 것들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하는 게 MCP라고 그래서 멀티칩 패키징에 대해서 원래 하고 있었던 쪽인데 그거 온디바이스 AI로 가게 되면 수혜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2, 3천 원대 있던 주가가 2만 원까지 거의 텐배가 나왔죠 이젠. 이런 식으로 가는 쪽으로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진정한 온디바이스 AI의 수혜는 퀄컴입니다. 이게 만약에 핸드폰도 그렇고 거기다 이제 만약에 좀 더 IT기가 온디바이스로 확장될 때마다 거기 들어가는 두뇌 역할하는 AP는 조금 더 확장될 수밖에 없겠죠. 아마 거기다가 또 스마트폰 판매 대수가 역성장이 끝나고 올해는 늘어날 걸로 봅니다. 작년에 마이너스 7%대에서 올해 한 7% 정도로. 그러면 역성장 끝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스마트폰 잘 팔리게 되면 AP도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퀄컴도 보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기준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엔비디아 주식 평가액이 47억 달러, 테슬라가 123억 달러, 애플 48억 달러에 이어 3위에 해당되는데 앞으로도 괜찮을까요?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원래 또 나중에 보면 또 안 좋은 경우들이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많이 파셨던데요? 500달러 이상에서 이게 좀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테슬라는 이제 막 정체를 받다 보니까 많이 사시더라고요. 오히려 좀 모아가는 쪽이고 애플은 그냥 꾸준한 것 같습니다. 좋으나 안 좋으나 사시는 것 같은데 애플은 혹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름쯤에 WWDC라고 애플의 개발자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서 AI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이걸 좀 한번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확인되면서 애플도 AI 쪽을 충분히 활용하는 회사야 나오게 되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게다가 워렌 버핏 선생님께서 가장 또 많이 들고 있는 종목 중 하나가 애플이거든요. 그러면 전략적인 변화가 가져갔는지 아니면 더 사셨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거에 따라서 판단도 약간 또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보고 애플은 평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AI랑 관련된 것이 한국에서는 잘하고 있는 게 이제 반도체인데 올해 대부분 증권사가 새해 유망업 좀 반도체 꼽았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좀 보세요? 제가 작년 영상에서 가장 반도체를 좋게 보긴 하겠지만 모든 증권사가 다 이거 꼽는다고 그래서 그러면 왠지 이런 느낌의 얘기를 한번 좀 했었을 겁니다. 다 좋게 보면은 시장이 또 안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다른 것 떠나서 반도체는 작년에 드린 얘기 똑같이 드리게 되면 메모리 오파항 사이클 반전 거기다가 또 하나는 AI가 보여주고 있는 HBM이라고 하는 새로운 메모리의 확장 두 개를 이제 끌고 있는 상황들인데 메모리 오파항은 뭐 거의 비슷하게 모든 메모리 반도체가 다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HBM은 다르겠죠. 누구의 흐름에 따라서 다르겠느냐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삼성전자는 뒤늦었는데 올해부터 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건 좀 봐야 할 것 같고 역시 SK하이닉스가 먼저 치고 가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변화가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지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할 때 보니까 생각보다 덜 나왔습니다. 그렇죠. 어닝 쇼크 나왔죠. 어닝 쇼크가 한 1조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시장에서는 에이 그거 봐 다 좋게 하니까 뭐 그렇게 하네 하고 쭉 밀렸지만 제가 보기엔 그때 어떤 변화가 나왔냐면 수급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삼성가에서 블록들을 한번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상속세 낸다 그러면서 돈 마련하느라고 블록들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밀린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실적과 같이 연결돼서 밀렸다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겠죠. 지금부터는 그 실적이 밀렸던 원인이 뭘까? 라는 쪽에 대해서 그걸 아마 1월 말에 삼성전자의 IR이 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 앞으로 된 변화를 얘기를 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주주환원책 관련된 쪽에서 이제 새롭게 또 보여줄 해가 올해부터가 또 딱 들어가는 해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주환원 관련된 얘기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도 보여주는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지난번에 증권사에서 반응은 그렇습니다. 메모리는 그나마 선방했는데 비메모리가 잘 안 나와서 파운드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것 때문에 실적이 덜 나왔을 거라고 추정하는데 추정이잖아요. 삼성전자가 그렇게 안 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게 아니고 사실은 설비 투자가 늘어서 생각보다 HBM을 따라가느라고 장비 많이 들어와서 아니면 거기 들어가는 어떤 비용들이 더 늘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제가 보기엔 나쁜 게 아니거든요. 실적은 어차피 4분기 실적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누가 4분기 실적 좋다고 우와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없습니다. 워낙 시장 분위기가 그런데 거기다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더 가세됐다고 봐야 되게 되면 그냥 1월 말에 실적 동향 앞으로 올해 보여줄 실적에 대한
코멘트들 보고 또 결정을 해보자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사실 삼성전자 같은 거 8만 전자 이제 기대 많이 했었잖아요. 7만 9천 원 정도까지 뭐 갔었던 것 같아요. 79,800원. 예. 네, 그 이후에 고점이었습니다. 뭔가 더 이제 9만 뭐 10만 원도 뭐 많은 분들 기대했었는데 그런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오늘 보니까 7만 1천 원까지 떨어졌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약간 그런 거 있죠. 시장 네. 전반적인 리스크가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거기서 타격을 받는 것도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거를 빼고 시장 리스크 외에 나머지를 삼성전자만이 뭐 독보적으로 안 좋다는 거는 솔직히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됐었으면은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보게 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것도 같이 폭락했어야겠죠. 버팁니다. 버티고 그래가 쫙 돌아가는 거 보니까 게다가 또 최근에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 이거는 그 낸드 쪽에 생산하는 회사지 않습니까? 이쪽도 버티고 막 움직이려고 해요. 근데 왜 그 두 개 다 시장 점유율 높은 회사들은 이렇게 쫙쫙 밀려듭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시장 때문에 코스피 한국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시장 리스크가 커서 환율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커서 내린 거라고 봐야 되겠지. 삼성전자가 안 좋아서 내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시장의 또 매크로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잠잠해지게 되면 또 반등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쪽으로 바라보시되 근데 예전만큼 그렇게 탄력적으로 갈지는 많이 지치다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메모리 업황 사이클 돌아가는 거와 방향성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또 지겹지만 또 삼성전자 얘기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격 메리트 들어오게 되면 또 사봐야죠. 안 그래도 증권사에서는 어닝쇼크 나왔는데도 9만 전자 이상 목표가를 제시한 곳들이 굉장히 대부분이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냥 원래 하는 게 그렇으니까 네, 뭐 실적 안 좋게든 아니 그러면 이거 똑같이 쓰게 되면요 그것도 있습니다. LG전자 영업이익을 반토막 4분기에 반토막 내버리고 실적 적자가 나오는데도 LG전자 매수를 해요. 말이 됩니까 그게? 네, 안 좋으면 안 좋다 이렇게 되게 안 좋기 때문에 그러면 이유를 얘기를 해야 되는 그거보다는 무조건 또 이번 일시적인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계속 좋게 하더라고요. 주가는 반대로 가고 있고 그거 너무 직무유기 아닙니까? 안 좋게 된 이유를 보고 그러면 당연히 왜 전장 부품 쪽에서 LG전자가 안 좋은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전기차 안 팔립니다. 재고 늘어납니다. 그에 따라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 적어도 올해 상반기 쪽은 안 좋겠다. 얘기를 해주고 차라리 변화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겠다. 이렇게 왜 말을 못합니까? 그냥 다 포장은 되게 그럴듯하게 놓고 계속 매수를 해요. 네. 주가는 저 빠져버리는데 피해는 다 저희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이러다 보니까 자꾸 리포트 안 보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보긴 봐야 됩니다. 목표가 투자 의견 이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내용들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내용들은 분명히 그렇게 써 있어요. 상반기까지 전기차 업황들 부진하니까 그걸 영향을 받는다. 근데 왜 매수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지금 대한민국 리포트의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종합증거 의견을 다 합치면 네. 대표님 삼성전자 지금 사야 된다는 입장인 건가요? 삼성전자만 제가 사야 된다라고 하면 사는 게 맞죠. 근데 저는 삼성전자는 또 다들 많이 갖고 계실 그럴 거고 거기다가 뭐 아니야 종목 확대시키는 거 싫어. 난 지금 갖고 있던 국민조 삼성전자 이걸 또 대가겠어. 그럼 사는 게 맞습니다. 지금 자리면은 대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저는 요즘에는 시장을 대응하는 게 이런 쪽이 아니다 보니까 어느 쪽이죠? 아까 전에 근데 좋게 보신 건 일단 AI 소프트웨어 한 개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그 밖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 터실려고 이제 네. 몇 가지 더 얘기해 주셔야죠. 이런 쪽뿐만 아까 로봇 쪽도 잠깐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저는 올해 대응을 약간 이제 또 상반기고 1월 효과가 같이 집중되어 있는 시기다 보니까 종목 장세의 성격을 충분히 누리려고 대응을 많이 하고 있는 측면 쪽에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게 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대형주는 충분히 싸지게 되면 다시 사도 될 것 같고 지금은 약간 중소형 쪽으로 플레이를 더 시장에 맞게 플레이하는 게 맞다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 플레이한 것들은 다 그런 거였죠. 거기서 연관된다라고 하게 되면 요즘 통신 장비 정말 이것도 많이 빠졌고 거기다가 시장에서 그런 거 있죠. 뭐 된다 안 된다. 그 통신사가 그 28GHz를 반납하면서 우리 더 이상 투자 안 할 거예요. 돈 너무 많이 들어요. 하면서부터 그때부터 확 꺾였거든요. 실적도 안 나오고. 근데 이게 모멘텀들이 국내는 한국의 통신사와 통신 쪽을 투자하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아닙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북미 쪽이나 일본이나 인도나 이런 쪽에서 이제 막 또다시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꾸준히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런 해외 모멘텀을 갖고 움직일 만한 회사들 이걸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한국도 이제 제4 이동통신 쪽에서 쭉 선정하느라고 또 주파수 경매를 하면서 최근에 또 변화가 바뀌어지고 있죠. 이런 게 나오게 되면 또는 모멘텀은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6G, 5G, 5G, 6G. 네, 그래서 5G는 이제 거의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그게 뭐 5G래, 5G래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걸 저희한테 얘기하시면 안 되고 통신사한테 얘기하셔야 되겠죠. 예. 왜 내 거 아직까지도 좀만 지나가면 LTE로 바뀌느냐 따지세요. 예, 그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지금 다음으로는 5.5, 5G 어드밴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빠르면 내년에 이제 시작이 될 것 같고 2027년이면
6G 이렇게 약간 좀 땡기는 느낌이 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이것도 통신장비 관련된 쪽을 트럼프 수혜주로도 보더라고요. 왜요? 2020년도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리 아메리카는 이렇게 통신 쪽에서 나고대 미국 그렇잖아요.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모든 걸 다 커버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다 대도시 중심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사막 가게 되면 안 터집니다. 브레이킹 배드라고 혹시 아세요? 그 미드 중에서? 거기 보면은 월터 선생님이 혹시 보신 분들을 위해서 거기서 사막 가는데 이거 안 터지고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의 사막 중부 지역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것도 보완하기 위해서 5G 1200조 달러가 아니고 원이었을 겁니다. 투자해서 끌어올려야 된다. 네. 라고 했던 정책이 있다 보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 또 이번에 경선에서 코커스 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거죠 하기 시작하면서 또 그 모자 쓰시고 하시기 하다 보니까 이제 또 관련주로도 또 웃기던데 그건 좀 너무 막 간 것 같고요. 5G 쪽은 그래도 해외발의 모멘텀들 나오면서 성과가 나오는지 체크하고 실적이 보강된다. 그건 또 다른 변화가 나올 수 있겠죠.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바이든 트럼프 당선에 따라서 또 국제관계나 오른 주식도 좀 달라지겠네요, 당연히. 많이 바뀌겠죠. 네. 네. 그래서 바이든 재선 성공이냐? 거의 뭐 트럼프 말고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작가님께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세요? 뭐 전 둘 중에서 되지 않을까. 그냥 바이든과 트럼프? 네. 예. 그 기조를 나가게 되면 지금 분위기는 거의 그냥 트럼프 전 대통령 쪽에 우위로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변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과거 내란 주동죄?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대법원에 판결이 나오는 게 지금 마지막이 들어가는 게 좀 있는데 그게 전 미국에서 52개 주에서 그 중에 하나라도 이거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출마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변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되기 시작하게 되면 약간 또 파란이 불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트럼프 전 대통령 말고 뭐 그 지금 나오고는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부각되고 그러면 바이든하고 붙었을 때 좀 약한 느낌이 나죠, 공화당이? 그랬을 때 또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아마 또 어떻게 되는지는 공정한 질서에 따라서 미국이니까 이거 되는 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통신 장비랑 관련된 건 한국에서는 어떤 주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제가 느끼는 거는 근데 시총이 좀 작다 보니까 네. 너무 이거 이 거대 채널인 네. 김 작가 TV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나마 큰 종목이 없나요? 큰 종목은 그나마 하나가 있는 게 KMW인데 저는 그 종목은 그렇게 썩 좋게 보지는 못해요. 한마디로 말씀하신 거는 KMW와 관련된 유사 종목인 시총이 그렇습니다. 작은 네. 거기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시총이 5천억이 안 되는 거를 네.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와 함께, 그러니까 보면은 실적이 변할 소지가 있는 게 보여요. 이거는 5G 시대에 투자를 하게 되면 당연히 쓸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 중심으로 보게 되면 조금 투자 아이디어를 찾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2차 전지 대장주 LG에너지솔루션이 어닝 쇼크랑 함께 하향세 면치 못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면 2차 전지 주가도 앞으로 2024년 어떻게 보시나요? 참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네.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근데 저희가 LG에너지솔루션 같은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업체 쪽은 거의 전망을 하고 얘기를 해줍니다, 저희한테. 근데 그거를 저희가 좀 무시했던 경향들이 있죠. 작년에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 분기 실적들을 볼 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하반기에 실적 별로 안 좋을 것이다. 근데 그리고 또 내년 초까지는 분위기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연장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보여준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저희가 작년에 보면서 저는 그때 실적의 약간 감익 속도를 얘기했었을 때 그때 당시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신고가를 찍고 있었을 때입니다. 귀에 안 들려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업황이 좀 둔화될 수 있을 가능성들을 언급을 했는데 그게 지금 현실화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현실화 됐다. 그러면 그런 실적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LG에너지솔루션도 실적 타격받는 거 보여줬고 그 AMPC라고 하는 법안을 통해서 보조를 받는데도 그 정도 실적이다. 참 업황이 안 좋다는 거겠죠. 근데 그런 흐름들과 거기다가 이번에 나왔던 또 LNF에서도 실적 발표했는데 지금 뭐 영업 적자가 2천억대가 넘게 2,800억 가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어닝 쇼크다 그러고 또 엄청 이걸 하더라고요. 자세히 보게 되면 이 회사들은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 리튬부터 이 NCM, NCA 계열을 쭉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3개월 전에 사놓은 게 그때 판매됐던 가격이 있겠죠? 그리고 이걸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때가 10,000원이었는데 이 가격이 떨어져서 지금 5,000원입니다. 그러면 만들려고 딱 준비하는 단계에서 지금 제공품으로 딱 있는 거는 가격이 떨어진 걸 반영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은 겁니까? 즉 이게 실질적으로 영업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재고 평가 손실 때문에 이렇게 커진 거거든요. 막상 이번에 보게 되면 영업이익은 재고 평가 손실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200억대의 영업이익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안 좋을 때 좋을 때 편차가 크다는 것도 다 알고 있고 왜냐면 소재업체다 보니까 알고 있는데 그게 보여줬다고 해서 실적에 큰 부담이냐. 또 그 반대로 여기서 리튬 가격도 올라가고 또 턴하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 누가 모를 것도 없이 실적들이 팍
턴하는 종목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 아마 지금 저희가 그런 거 있죠. 안 좋을 때 좋은 걸 대비하고 네. 좋을 때는 안 좋을 거를 대비해서 정리하는 거. 이게 선사시대부터 내려왔던 네. 네. 풍년이 나게 되면 저장하고 네. 또 흉년 때 그 저장한 걸 꺼내 먹고 네. 이런 신석기 시부터 내려왔던 요 전략은 주식 투자에도 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업황 안 좋은 때인데 둘 다 LNF도 마찬가지고 에너지 솔루션에서도 얘기했던 거는 상반기까지는 어렵겠지만 네. 하반기엔 턴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보다 잘할 거 아닙니까? 그쪽의 업황을. 그럼 그런 것들을 반영했었을 때 보게 되면 제가 또 하반기는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안 좋을 때 대응한다. 무리나지 마시고요. 네. 조금씩 좀 많이 빠졌다 싶으면은 모아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님 보셨을 때 지금 굉장히 좀 싸 보이는 주식, 그리고 가장 좀 저평가된 섹터는 지금은 어느 쪽을 보세요? 저평가된 섹터는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네. 다 쌉니다, 지금. 대한민국 증시가. 아니, 지금 코로나19 때부터 네. 지금까지 한 4년 동안, 물론 주가는 쫙 빠졌죠. 그 과정 속에서 제대로, 그러니까 2022년은 하락만 했었고요. 작년은 아주 왔다 갔다 했겠지만 섹터가 중심이 됐던 장세였습니다. 근데 그걸 다 치고 나게 되면, 아니, 우리 회사 망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보통 보면 PBR을 기준으로 해서 PBR 1배 이하인 종목들을 검색 보시면 나올 겁니다. 쫙 쳐보세요. 코스피가 5분의 3 정도가 그럴 겁니다. 그 정도로 싼 종목 널려 있습니다. 네. 그럼 싸다는 얘기는 이렇게 싼 종목들이 이제 뭔가 모멘텀을 가져서 나 우리 실적 좋아져요? 아니면 우리 성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라고 보여주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폭발합니다. 그런 종목들을 찾아가는 게 올해 숙제긴 한데요. 그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안 나옵니다. 왜냐면 오늘 같은 경우도 주가가 폭락했고 다들 관심이 없고 나 도저히 3년 동안 고생해서 안 되겠어. 반등 가면 다 팔아버릴래. 그렇다고 하더라도 올라오면 또 못 팔아요. 팔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냥 좀 더 보지 뭐 이렇게 놔둬버리는데 이런 마인드 쪽에서 어떻게 주가가 흔들릴 때마다 주식을 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상황 쪽에서는 그 모멘텀이 가해지면서 뭔가 변화가 되는. 그러니까 즉 저희가 가치 투자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가치 투자를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가치 투자의 핵심은 저평가 종목을 사는 게 아닙니다. 저평가 종목은 널려 있어요. 널려 있는데 그중에서 저평가 종목이 나 성장 모멘텀을 물을 쪼르륵 줘가지고 꽃을 피우세요 할 수 있는 그 물 주는 요 방식들, 성장에 대한 모습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저평가 종목들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종목 중에 하나가 제주반도체라고 있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거. 그 같은 경우도 원래 한 2년 전부터 실적이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네. 페미스 쪽에서 그래도 이 정도는 되겠는데 근데 저희가 애써 제주반도 이거 테마주 아냐? 라는 쪽으로 안 보고 있었던 게 그죠. 근데 그런 생각보다 비싸지 않은 주가에서 그런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는 이런 물줄기가 살짝 붙다 보니까 이렇게 폭발하는 거죠. 물론 이게 그거 가지고 오르니까 저렇게 얘기를 하네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거를 잘 보시게 되면 제주반도체에 대한 실적을 아시는 분들이었으면 이렇게 그렇겠구나 따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는 변화는 천차만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거 테마주네 라고 손절하고 그냥 안 보는 것과 저게 왜 올라가지? 라고 한번 따져보고 보시는 분들은 결론은 수익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는 이렇게 주식 말고도 다양한 자산들이 있잖아요. 예금이라든가 채권, 네. 금도 있고 요즘에 많이 오르는 달러도 있을 텐데 네. 어떤 자산 좀 늘려가야 할까요? 비트코인이요. 비트코인이요? 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여기서 느낌, 주식도 물론 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제 마음에 드는 건 주식과 비트코인인데요. 주식과 비트코인이요? 네. 왜요? 또 주식도 국내 주식만 하시는데 이제 좀 탈피하셔도 됩니다. 네. 영어가 두려우시다고요? 일본어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에게는 아버지 고가 있습니다. 파파고. pap하고. 예. 그걸 적극 활용하셔서. 네. 네. 또 이제 갤럭시 S24 다 통번역 된다면서요. 네. 그러면 그거 시험할 겸 CNBC 막 떠들 때 그거 한번 이렇게 대고 한번 보시죠. 그러면 다 해석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구나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지금 권역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나라별로 권역별로 주가 차이가 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걸 잘 이용할 수 있는 특히 나 잘 모르는데 아이디어만 맞게 되면 ETF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 보게 되면 아마 국가별로도 다양한 또 아이디어를 튀어놓는 게 맞겠다고 보여지고 있고 비트코인은 작년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름 때도 비트코인은 사보자 이런 얘기를 좀 드렸던 코인 관련돼서도 안 그래도 기사 나왔는 게 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난 다음에 미국 헤지펀드 스카이브리지 앤서니 스카라무치 CEO가 비트코인 가격이 반반기 시점에 네. 대략 하나 약 6천만 원이라면 4만 5천 달러 정도라면 내년 중후반 17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한마디로 네. 한 4배 정도 3, 4배 오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분이 하늘에 다리를 놓으시는 분이네요. 스카이 브릿지. 근데 이거는 그냥 그렇고요. 네, 요거는 처음엔 이렇지 않을 겁니다. 네. 제가 최근에 얘기 드린 게 이번에 비트코인 관련돼서 현물 ETF가 승인되게 되면 팟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왜냐면 단기적으로 세론이고 거기다가 그걸 통해서 저희가 단순히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러면 ETF가 승인됐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사서 채워놔야 이게 ETF가 본격적으로 움직인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저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고 이들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결혼 딱 난다. 그러면 자리 봐서 밀어버립니다. 미는 걸 뭘로 미냐면요. 저희가 지금 선물 파생의 세계를 모르게 되면은 지금 움직이는 거를 좀 단편적인 것밖에 모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비트코인 선물이 생겼고 현물이 생겼습니다. 와, 그들한테는 두 가지를 다 조종할 수 있는 어떤 무기를 준 겁니다. 그럼 이쪽에서는 만약에 지금 비트코인을 좀 싸게 사겠다. 그냥 지금부터 무턱무턱 뭐 할까요? 안 하죠, 그런 거. 이제 한 달 뒤에 비트코인을 내가 출시할 것 같다. 그러면 밀어버립니다. 싸게 살려고. 그게 우리도 출시할 것 같고 우리도 출시할 거 그러면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사는 것보다 싸게 놓고 사는 게 좋지 않겠니? 이런 암암리의 어떤 이런 동의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선물로 누른다고 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떨어지는데 거기서부터 매수를 하게 되면 매수를 하면서 선물을 풀고 끝 사놓고 그 다음에 ETF 설정하고 다 설정 끝나고 그 다음에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거고 제가 말씀하셨던 반감기는 이제 공급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게 이제 4월 달부터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는 주기적으로 몇 번 나왔는데 그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느냐 반은 올라갔고 또 반은 아니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달러 인덱스의 추이와 금리의 변화입니다. 그게 또 위험자산이라고 하는 한쪽의 비트코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단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 만약에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금리는 낮아지는 쪽으로 가죠. 그렇죠. 유동성이 살아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그를 바라볼 때 저희가 보통 이제 그러면 신흥국을 많이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신흥국보다 새롭게 추가된 자산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러면 차라리 비트코인이 더 낫겠다. 쪽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3년 전에 샀던 마이너스 98%짜리 이상한 무슨 코인 네, 이런 거 그런 거 말고 그런 거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거 하시게 되면 비트코인. 그런 거 물타지 마시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정도까지 해서 흐름들 봐가시면서 중요한 거는 절대 이것도 마음이 급해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왕이면은 USD 기반, 그러니까 달러 기반의 쪽을 매매를 하세요. 한국 쪽은 프리미엄이 좀 낄 때 보면 더 많이 껴버려요. 그러면 왜 굳이 비싸게 주고 원화 기준으로 사십니까? 근데 그거 할 줄 몰라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굳이 그거라도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처음에 계좌 트시게 되면 100만 원밖에 못 해요. 근데 그거라도 혹시 100만 원 정도는 그래서 내 자산을 연습한다라고 하면서 0.0001이라고 하더라도 해보면서 변화를 좀 보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서 올해는 다양한 자산에 대한 취득 경험 기회를 가져보시는 게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내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인터섹터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이쪽도 물 들어올 때가 되긴 됐죠. 네, 되긴 됐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최근에는 좀 올라왔습니다. 근데 네이버 카카오를 보면서 많이 하는 얘기는 저희가 항상 보면 시장이 그렇더라고요. 관심 없는 쪽에서 뭐가 올라요.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도 보면은 욕 많이 했죠. 야, 내 30만 카카오 언제 오나? 네, 지금 30만 네이버 언제 오나? 10만 카카오 언제 오나? 이렇게 얘기했던 게 저희 빠질 때는 욕만 하고 안 봅니다. 어느 순간 좀 올라오기 시작해요. 이런 걸 봤을 때 첫 번째는 낙폭과대고요. 두 번째는 그럼 낙폭과대를 보였는데 금리 인상기에는 당연히 성장주 플랫폼은 밸류를 깎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금리 인하가 되기 시작하면 밸류가 좀 채워져야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실적이 큰 폭으로 역성장했느냐? 아니거든요. 실적은 한 2022년도만 역성장을 살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성장주가 역성장에 너 이리 와. 가차없이 그냥 밀렸던 거죠. 그러다가 그게 다시 흐름 보게 되면 올해 내년까지 보게 되면 다시 확장세로 이렇게 도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면 경로는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니냐. 그런 쪽에서 지금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초입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차트가 이뻐 보여. 그래서 막 따라가서 사시는 경우도 있는데 항상 보면은 추세가 만들어가도 추세의 중간에 사느냐 잘못해서 고점에 사느냐 추세의 하단에 사느냐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왕이면 추세 이렇게 쭉 한번 보시고 추세가 맞아가는데 어디서 지지하고 많이 올라갔다는 거 흐름을 보시게 되면 거기가 포인트가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거 보시면서 가져가시는 게 맞고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그때 많이 올랐다가 빠졌던 종목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째 전자결제 관련된 또 소프트웨어 기업들 또 지금 말씀드린 게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그때 한참 또 기업들 회계에 관련된 쪽의 업무를 보던 소프트웨어 회사들 그리고 또 무지 많이 빠졌거든요. 그게 이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서 플랫폼 기반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회사들이 많이 빠졌던 게 돌아가는 과정들. 그러니까 한번 몇 개 쭉 체크해 보시면은 답이 나올 겁니다. 그것도 같이 관심을 가지시죠. 자, 올해 조선 섹터는요? 조선 뭐 수주 많이 몰린다면서요? 최근에 나오는 거는 두 가지 때문에 안 좋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의 수주량이 작년에 밀렸다. 네, 수주 건수와 수주량 모두 다 밀렸다는 것 때문에 주가 부진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인력난이 어쩌고 저쩌고. 네. 지금 가뜩이나 그 월급 가지고 누가 힘든 3D 조선소에서 일하겠느냐 이런 얘기 나오고 신기하게도요 이 얘기가 지난 조선 빅사이클 나왔을 때 똑같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선 쪽은 중국에서
조선시장을 1위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에서 너무 많이 찼어요. 한 3년까지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싼 거 지금 해서 딱 놓으라고요? 이거는 그냥 조국 가서 하세요. 비싼 건 하겠죠. 좀 돈 되는 거. 그런 게 보통 보면 대형 유조선이나 LNG선 그리고 또 이중연료 추진선. 그러니까 즉 뭐냐면은 연료가 지금까지 벙커시유를 썼는데 이거 조만간 IMO 국제해사기구에서 쓰지 마. 이산화탄소 너무 많이 나와. 라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바꿀 걸로 봅니다. 대표적인 암모지아나 아니면 또 LNG 선, 그러니까 LNG 운반선이 아니라 LNG를 연료로 만드는 그런 선.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핵심은 자동차도 그렇지만 배도 핵심은 엔진이겠죠. 엔진이 바뀔 수 있는 요인이 크다라고 하게 되면 그 관련된 종목들 쪽에서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건설 섹터는요, 그래. 패스하시죠? 이쪽은 뭐, 네. 아직 이번에. 아니, 건설 섹터 무시하십니까?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무시하는 게 아닌데, 너무 체크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이번에 태형건설 워크아웃 들어간 게 그게 시작인지 끝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작인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 나머지 회사들이, 태형건설이 본보기로 해서 다 넘어가서 우리가 잘해줄 거야.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총선. 4월달 총선 끝나고, 잘못하게 되면 그때 이후에는 또 터질 건 또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총선 후에 나올 수 있는 변화들은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이런 쪽은 부담이 가는 영역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에너지 쪽에서 좀 종목이 보이는데요. 한국전력은 총선 이후에는 가격을 올리려고 하지 않을까요? 지금 워낙 적자가 심하기 때문에 그러면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총선 다음에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쪽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 섹터는요? 자동차는 다 좋지만, 네, 지금도 잘 할 거라고 보고 있지만, 이제 금리 인하가 어떤 변화를 가져갈 것이냐, 이거 체크하기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이게 확인돼서 변화가 나오게 되면 좋긴 좋은데, 저는 현대기아를 바라보면서 실적이 그렇게 좋은데도 못 간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한국만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물론 지금 내연기관 차들은 다 그렇게 별로를 받았기 때문에요. 근데 그게 이제 오히려 이런 회사가 전기차가 다시 지금 주춤하고 있지만, 속도가 냈었을 때 현대차가 오케이 이때가 우리도 기회다라고 하면서 그동안에 뭐 조지아 공장 이제 가동되기 시작하는 게 올해 말부터 이제 빨리 당겨져서 되기 시작해서 우리도 이제 IRA 법안 수혜를 받을 수 있어 라고 보조금 받을 수 있어 라고 하게 되면 그땐 다른 문제가 있겠죠. 올해 하반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굳이 아직까지 현대차 기아를 플레이하기는 좀 자동차 쪽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섹터는요? 금리 인하 시기에 이제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다고 하고. 네. 이거는 섹터별로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쪽은 제가 알고 있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가 알고 있는 바이오 회사가 아닙니다. 그냥 아주 잘 덩치를 갖춰놓은 그냥 CDO라고 하니까 그냥 제조업체입니다. 네. 그만큼 잘 만들어줄 수 있는 저희가 제약바이오라고 하게 되면 신약. 그렇죠. 예. 지금은 회사가 엉망인데 이거만 하나 탄생하게 되면 우리의 주가 100배 이렇게 하면서 막 몰아가면서 증자도 받고 CB도 찍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를 그래서 그것까지 다 받아주면서 그래 성공만 시켜라 했는데 거기다가 임상 실패 이렇게 됐던 게 많았던 쪽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약간 안정적의 무게를 두게 되면 저희가 이쪽은 뭐 아닌 것 같고 셀트리온은 이제 또 셀트리온 홀딩스를 미국 나스닥에 상장시킨다. 네, 맞아요. 예. 나오기 시작하는데 상장 가능성이 있나요? 그렇게? 저는 담당자가 아니라서 전 잘 모르겠고요. 네.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표정이었는데 질문을. 이제 돈 주면 대행업체에서 해주겠죠. 네. 김작가 TV도 나스닥에 상장하시는 거 어떻습니까? 김작가 TV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네. 뭐 꿈이 큰 건 좋겠죠. 네네. 근데 그걸 통해서 뭐 지금 서정진 회장께서는 거기서 나오는 뭐 상장 차익으로 글로벌 한국이 주축이 돼서 헬스케어 펀드를 만들어서 최대 5조 달러까지 해서 이걸 또 한번 끌고 가겠다는 얘기는 빅픽처는 좋습니다. 그거보다 당장은 합병 효과 가지고 실적이 딱딱 좀 압축돼서 보여주는 걸 보여야 되겠죠. 네, 그게 저는 좀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저라면 셀트리온 제약을 볼 것 같고요. 어차피 합병될 거니까. 그러면 그때 어떤 뒤늦게 들어가는 모멘텀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 제약바이오 속에서 개인적으로 관심 많은 쪽은 그쪽입니다. 작년엔 비만 치료제, 올해는 알츠하이머. 그래서 일라이릴리가 이제 조만간 빠르면 상반기 1분기 이 정도쯤에 보여주고 있는 도나네맙 이게 들어오기 시작해서 지난번에 뭐 레카네맙 이후로 또 경쟁자가 같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딱 라인업을 만들어 간다. 그러면 알츠하이머 관련된 쪽도 약간 좀 변화가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좀 챙겨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자, 또 기사 나온 종목들 한 4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 CNBC 프리미엄 채널의 CNBC 프로가 월가 전문가들이 분석해 봤던 4개의 종목 선정했다고 하는데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첫 번째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네. 관련해서 올해 최고의 선택 기업 중 하나로 꼽으면서 디램과 랜드 모두 최소 40에서 50% 상장세 기록하면서 네. 40% 이상의 매출 성장을
성장을 기록할 것이 전망하기 때문에 뭐 추가 상승 여력이 20% 정도 있다고 하던데 여기 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마이크론. 20%요? 이게 끝입니까? 네. 이게 되게 좀 그래요. 글로벌 메모리 완도체 쪽에서 시장 점유율 3위입니다. 상강 중 하나 아닌가요? 삼성전자랑. 삼성전자가 1위, SK하이닉스가 2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위인데 2위와 3위가 별로 차이가 안 난다고 하는데 지금 작년 기준으로 많이 벌어졌을 겁니다. 왜냐면 HBM 때문에. 이제 수익성도 많이 차이가 나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3위 회사 가지고 이쪽에서 꼽기 시작하게 되면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요? 큰 형님들 서럽고 맨 마지막이 잘 나간다 오냐 이러고 있으면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그 위쪽을 봐야 되겠죠. 저는 이 기사에 물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미국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 종목을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살려고 하는데도 여러 가지 외풍이 많지 않습니까? 뭐 환율도 봐야 되고 저희 북한 어쩌고저쩌고 얘기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바에 어차피 미국에서도 좀 지원을 해줄 거고 이걸 보겠어 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보는 전략은 나쁘진 않은데 저라면 굳이 그런 거 하진 않을 겁니다. 변동성도 사랑하고 그냥 하이닉스. 하이닉스가 낫다. 하이닉스가 훨씬 낫습니다. 삼성전자보다도 낫다? 동공지진? 네. 그렇지만 저 보고 둘 중에 선택하라. 저는 하이닉스를 선택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엔비디아 꼽으면서 2027년 1,500달러 규모로 성장할 AI 시장에서 지배적인 시장 위치와 성숙한 생태계 등을 통해 강력한 혜택을 누리게 될 것, 추가 상승 여력 20% 정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얘기는 잠깐 아까 드렸습니다. 네. 만약에 시장 점유율 참여를 확정을 본다. 네. 저라면 엔비디아는 계속 뭐 지켜는 보되 뭐 그냥 보유자 입장으로 가져가되 저는 굳이 이 시점에서 엔비디아 살 필요까지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AMD를 보겠다. AMD. 이 얘기를 말씀드렸었죠. AMD 보고 혹시나 요것도 좀 확장이 나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미디어텍이라고 있습니다. 네. 대만의 미디어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쪽은 TSMC는 애플이 약간 덜 팔리거나 그러면 영향을 받습니다. 네. 실적에. 그래서 아마 이번 발표하는 실적들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할 거예요. 아직 실적 발표가 내일인가 나올 겁니다. 근데 미디어텍은 안드로이드 계열 쪽에 AP 쪽에 좀 더 강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하고 신경 쓴다 그러면 이게 더 낫지 않나 한쪽에서. 그리고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갔을 때는 해야 될 게 많은 회사들 아까 퀄컴 말씀드렸고 미디어텍 이런 쪽들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또 세 번째로 말씀하신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 ADR, 클라우드 AI랑 엣지 AI 양산 지원 등을 통해서 향후 18개월 동안 강력하게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라면서 또 추가 상승률이 한 18% 정도 있다고 언급하는데. 죄송하지만 안 살게요. 네, 왜요? 아까 다른 거 사면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쪽들이 훨씬 더 차라리 이걸 사느니 엔비디아가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신용 반도체의 주력을 하는 브로드컵. 강력한 AI 모멘텀과 탄탄한 재무 안정성,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의 투자 포인트라고 하는데 강대역, 소프트웨어, 무선 및 네트워크 기술을 포함하는 강범위한 반도체 포트폴리오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업계 선도 자리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률을 한 13% 정도 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되게 무거운 회사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목표 수익률도 좀 낮죠. 네.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브로드컴으로 13% 먹을 바에야 다른 쪽에서 아이디어를 찾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그렇게 돼서 봤었을 때 통신용 반도체 쪽으로 이거를 그러니까 통신용이 앞으로 그러면 인프라가 늘어난다는 얘기겠죠? 네, 그러면 이쪽을 가지고 브로드컴을 보면서 확장시키는 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요금 빼겠습니다. 저는 별로입니다. 예. 그럼 굉장히 많은 종목이나 섹터 점검했는데 종자한 5천만 원 정도 있으신 분들 어떻게 좀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이거 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드릴게요. 그냥 계좌번호는 종이에 5천 쓰셔가지고요. 예. 어디에 좀 투자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시장 상황이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라면 지금 시점에서 네. 좀 국가별로 좀 다르게 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가별 비율은 한국은 그래도 거의 뭐 있으니까 계속 매매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도 짧은 매매라도 한다라고 치게 되면 40, 미국 30, 그리고 일본 20, 일본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조금 좀 올라서 좀 그렇지만 인도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도는 좀 스터디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쪽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보시고 일단 현금은 10 정도 두면서 한국 쪽으로 그러면 뭘 살 것이냐.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가장 많이 빠진 섹터와 종목들로 봤을 때는 가장 메리트 들어가는 건 반도체겠죠. 반도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반도체를 들어가되 올해는 HBM이 성과가 나올 거예요. 장비 쪽들은. 왜냐면 작년은 기대감으로 움직였고 올해는 수주가 나오면서 움직일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걸로 보는데 그거 말고 나머지들은 좀 짧게 움직일 것 같아요. 한국 쪽은.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AI 소프트웨어 쪽이나 또 그거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것들 중심으로 좀 스윙 개념으로 움직여서 물리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은요? 만약에 미국 쪽 본다고 하게 되면 여기서 산다고 해서 지금 덜컥 사는 건 아닙니다. 네. 하게 되면 퀄컴이나 미디어텍도 관심이 있는데 이거는 뭐 좀 이제 직접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퀄컴 보유하고 있는 쪽은 엔비디아 이런 쪽으로 AI 쪽이 주축이 돼서 나오는 쪽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좀 조정받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도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도 20%이겠는데 일본은 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본은 지금 약간 직접적으로 매매하기는 단위수가 좀 큽니다. 그래서 그거를 100주 단위로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매수하기는 조금 어렵고 아마 몇몇 증권사들은 이거를 쪼개서 매매할 수 있게 약간 소수점 매매죠. 바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저라면 지금 시점에서 그냥 수출 베이스로 들어가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다 관심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ETF로 보셔도 됩니다. 일본 관련된 쪽의 ETF, 타이거 뭐 이렇게 이거는 종목 추천은 아닙니다. 네. 그 계열 쪽에 일본이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ETF 쪽에서 하나가 일본에 이 정도면 되겠냐 하고 스쳐가듯이 본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본 관련된 쪽 ETF를 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집중적 종목을 소수점 투자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셔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수출 베이스로 나오는 쪽들을 좀 보자. 왜냐면 변화가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BOJ 쪽에서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제 그래 우리 양적 완화 식으로 끌고 갔던 걸 종료가 나오는 게 아직은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아직도 환율 148, 150대 막 시도하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일본 시장의 또 하나의 엔화 약세가 끌어가는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실적들은 일본 업체들은 나쁘지 않을 건데요. 그 방금 말씀하신 게 한국이랑 미국, 일본의 비중들을 좀 40, 30, 20 얘기해 주셔서 그럼 혹시나 미국이라든가 일본 뭐 그 밖에 또 중국 글로벌 경제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도 있을까요? 중국도 솔직히 기대가 아예 없다 그러면 보고 싶어요. 근데 중국을 보고 싶긴 한데 이거는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있는 투명성들, 중국이 투명함을 보여줄 수가 있을까? 이게 지금 뭐 없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고 중국은 이 정도쯤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돌아오느냐에 대한 흐름은 3월 달에 양회 보고 거기서 직접적으로 나오는 진짜 지금 같은 경우는 통화정책, 경기부양책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야 될 시점인 것 같은데 그게 안 나온다 그러면 이거 계속 오래될 겁니다. 그러면 패스, 뭔가 자극되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는 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직은 그냥 관찰 대상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2024년 주식 투자 포인트가 눈여겨봐야 될 변수 한번 찝어주시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전략을 좀 시장에 대응하면 될까요? 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성의 장세입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정신없습니다. 투자 심리 막 쫄깃쫄깃하게 쪼그라들었다가 또 아유 안도했다가 이게 반복되는 과정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뭐 상고하저니 상저하고니 이런 거 얘기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생존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생존력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잘 적응하게 되면 의외로 생각보다 돈 많이 벌었네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적응해 가자. 그러니까 심리를 역이용하세요. 안 좋을 때는 좋게 봐야 되고 너무 좋게 되면은 의심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나오게 되면 훨씬 더 대응하시기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시장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또 중요한 거는 물리지 마십시오. 물릴 것 같다가 그냥 손절하세요, 그냥. 그걸 다시 보게 돼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없이 움직이는 시세 쪽에서 나는 그냥 아예 주식 투자는 제가 그런 거 있죠. 한번 사서 꾸준히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딱 들 때까지 끌고 가는 거야. K증시에서는 안 맞습니다. 그게 벌써 증명된 지가 2, 3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서 생각하시면서 그냥 떡 그리고 아유 계속 돈 있으니까 사야지. 근데 주가 지수만큼도 수익률이 못 나는 경우가 허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차라리 움직이자. 시장에 맞게 좀 움직이려고 노력을 해보자. 그러면 오히려 두드리면 문이 열리는 게 K증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투자자 여러분 화이팅! 지금 코스피가 2,400 초반인데 여기서 더 굉장히 많이 무너지진 않겠죠? 느낌상은 다 왔다고 생각 드는데 중요한 거는 수급이 좀 변해야 되겠죠. 확인하는 구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수가 조금이라도 좀 새해 기운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좀 청룡이잖아요. 지수요? 민수. 죄송합니다. 네, 터지셨습니다. 방송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회원님은 김민수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